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군사편찬연구소를 연구소에서 한 20년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군사편찬 연구소보다는 그래도 그전 연구소인 전사편찬위원회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군사편찬위원회라고 하신다든가 뭐 이런 본선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사실 군사연구소면 되는데 편찬이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활동을 제한된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의견을 드릴 요소는 사실은 허 교수님께서 아주 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교훈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거기다가 사진 자료까지 적절하게 해서 이해하기가 아마 쉬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간의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표에 상관없이 먼저 이제 발표가 아니라 이제 원태호 중장님께서 걱정을 그건 이제 미군 전체라기보다는 예를 든다면 초기에 이제 사단장이 딘 사단장이 포로가 되고 하는 것은 전부 주일 미군들이 이제 서둘러서 오는 준비 안 된 미군 형태를 보여준 거잖아요. 미군 전체라기보다는 초기에 오산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려 내려가는 게 주일 미군이 뭐 전투부대가 아니라 이제 군정 담당 부대가 되다 보니까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형 탱크가 없어가지고 전쟁 초기에 사실 가장 무서운 게 탱크였지 않습니까? 주일 미군에 있는 탱크가 중형 탱크를 빨리 싣고 왔으면 좋을 텐데 제대로 작동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이었는 것이 미군 전체라기보다는 특히 주일 미군이 이제 신속하게 들어오긴 들어오지 않습니까? 7월 1일에 이미 들어오니까 7월 5일에 벌써 오산 전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트루만 대통령이 굉장히 정책적 판단을 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보이지 않는 영웅이다. 한국을 공산화하는데 저지시킨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 결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기원 논쟁에 있어서 전통주의 요소라든가 전통주의 요소에서 이제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스탈린이 주도를 하고 김일성은 이제 행동대장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수정주의 입장은 이제 미국 입장을 더 강조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관이 등장을 해서, 내전적인 요소보다 국제적인 요인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특히 내전적인 요소에서 김일성의 주도론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행동대장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이제 49년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수십 차에 걸쳐서 남침을 하겠다고 이제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을 주도한 국제적인 요인도 배경적으로 있지만, 내부에서 내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김일성이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제안을 했고 그걸 승인받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사관 논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 교수님께서 이제 유엔군 참전할 때 이제 유엔군 참전이 유엔 최초의 집단 안보 사례로서 리틀 월드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허 교수님께서 이제 74개국
74개국으로 64개국 때 공산권 9개국이 가지고 73국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물자 지원 의사 표명국 3개국을 합쳐서 63개국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독일이 이제 의료 지원 부대로 해가지고 독일도 요새는 의료 지원국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5개국이 아니라 6개국에서 22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비중으로 보면 당시 유엔 회원국이 61개국인데 벌써 전체 독립국가가 93개국 중에 63개국 이상이 유엔군 쪽이죠. 유엔군 쪽에서 이렇게 한국을 지원했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리틀 월드워라기보다는 아주 빅 월드워 수준일 수도 있죠. 이제 이 표현을 그러니까 리틀 월드워라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 규모 면에서 본다면 그런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물론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아서 굉장히 이제 제한전쟁으로서 마무리된 것을 국제사회에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규모 면에서 보면은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성격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협상에서 가장 난항이었던 게 이제 두 가지 주제가 군사분계선 문제고 포로 교환 문제도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사분계선은 사실은 좀 더 해상분계선은 결국은 합의를 못했습니다만은 군사분계선은 벌써 51년 말이면은 거의 합의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은 사실은 좀은 용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포로 교환 문제가 굉장히 오랜 논쟁을 야기시킨 의제였습니다. 먼저 근데 이제 개성 상실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허 교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국민들 이왕이 전체적으로 휴전을 반대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결국 휴전을 하게 되면 개성이라도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었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51년 11월 6일에 서울 시민 60만 명이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북부 관문인 개성을 유엔군으로 하여금 절대 획득해 하자고 결의를 하고 개성 없는 서울은 북쪽에 관문이 없는 수도라고 그런 전략적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협상에서는 얻기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허 교수님이나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전에 개성은 전쟁 전에는 남한 관할권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못한 거죠. 상당히 해공군 아까 이제 우리 원재동님께서 이미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원재동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새 동해를 전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또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실수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유엔군 입장에서는 연백 지역이라든가 옹진 지역을 다 확보하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전후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죠. 굳이 무리하게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그런 평가가 우세했던 걸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데 다른 것보다 또 결사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래서
개성 상실이라는 아쉬운 점이 현실화됐던 거죠. 그래서 뭐 애치순 국무장관도 이제 그런 군부 입장을 동의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성을 잃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포로 교환 문제도 우리 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포로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사실 거제도 포로 유적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7만 명 이상이 공산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만 명 외에 15만 명의 그 공산포로가 있었잖아요. 포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또 15만 명 중에 한 5만 명 가까이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군 점령 시 남한 사람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초기에는 자발적인 요소가 컸었죠. 거기다가 나중에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제 강압적인 요소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의 그 의용군 출신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포함이 돼서 결국은 이제 포로 그 명단 교환을 51년 12월 달에 할 때 13만 2천 명 가량이 하는 이유가 남한군 의용군 출신 중에서 굳이 또 북한으로 가겠다는 인원이 한 10,000명쯤 됩니다. 그 인원이 이제 바로 자발적으로 이제 갔던 요소가 있었고 초기에 이제 그 유엔군이 포로 관리를 하면서 좌익 포로하고 우익 포로 구분도 하지 않고 좌익 포로하고 같이 수용을 하면서 자기 의사 표명이 불분명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밤에 이제 희생되는 요소가 있어서 강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4만 명을 제외하다 보니까 13만 명이 되는 거죠. 4만 명은 나중에 53년에 석방된 게 아니라 52년 하반기에 석방이 됩니다. 그걸 이제 민간인 억류자로 해가지고 석방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측 입장은 북한에서 포로 명단 교환하면은 국군은 7,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만 한 5천여 명만 유엔군 포로 포함해서 포로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사실 이 인원이 나중에 포로 명단 아니면 그 전쟁 후에 포로 교환할 때 인원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휴전 협상에서 2년간을 끌었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군 포로가 대규모로 돌아오지 못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일부 국군 포로들은 북한군에 이제 편입되거나 주민으로 또 임의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런 요소가 겹쳐서 어찌됐든 북한 측에 이제 자기들은 아까 이제 무조건 송환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전원 송환입니다. 무조건 송환이라 그러면 이제 그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이제 전쟁 후에는 포로들은 전부 송환한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 송환이 전부 포함되려면 이제 무조건 송환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원칙을 사실은 위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엔군 입장에서는 자유 송환 또는 자원 송환 원칙에 의해서 의용군 출신 말고 북한군 출신 중에서도 중공군 포로 2만 1,000명 중에 15,000명 가량이 자유중국을 선택하듯이 북한군 출신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라든가 중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요소가 상당 부분 있었던 거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송환 원칙을 관철시킨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은 그 통계 그 37페이지 이게 북한 측 통계입니다. 공산 측 포로 관련 종합이라 그래가지고 전쟁 초기에 7월 14일까지 6,500명이 이제 그 순수 국군 포로들이죠. 이제 12월까지 하면 38,500명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 거죠. 38,500명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미군 이 통계 쭉 보면은 국군 및 유엔군 해가지고
포로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년 3월까지는 6만 5천 명까지 늘어나는 거죠. 51년 5월까지는 8만 5천 명이 공식 발표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51년 6월에도 노동신문에 멀쩡하게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10만 8천여 명을 국군 플러스 유엔군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획득했다고 노동신문에 공식 발표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국군이나 유엔군 미군 측에서도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휴전협상에서 내세운 게 그 6만 5천 명 가지고 있었어요. 51년 3월까지 이제 내세운 게 6만 5,368명인데 6만 5,008 그거 가지고 기념협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미스죠. 그 51년 6월 25일 노동신문을 제출하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한 거죠, 사실은. 전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을 놓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엔군 아니 그 국군 포로들이 사라지는 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휴전협상에서 공산 측 포로 중에서 이제 자유를 원하는 반공 포로들을 아까 2만 7천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반공 포로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국군 포로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허 교수님께서 일부는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로 갔다가 흔적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혼자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된 요소가 있어서 확실히 규명을 못하고 또 소련 측에서 자료적인 접근을 또 접근을 지원해주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로 끌려간 국군 포로 문제는 명확하게 내세우지를 못하고 제한적인 요소로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더 이제 질의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토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